RCEP을 중심으로 본 신남방 경제 지형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CEP이 어떻게 해서 타결될 수 있었는지 그 배경과 주요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죠. RCEP은 2020년 11월 15일 제37회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로 해서 RCEP 정상회의가 네 번째 정상회의가 개최가 되었는데 그때 최종 타결에 이르렀습니다. RCEP은 세계의 인구, 무역, 그리고 GDP의 약 30%를 포괄하는 그야말로 세계 최대의 메가 FTA로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죠. 아세안의 10개국, 그리고 아세안의 대화 상대국 중에서 아세안과 개별적으로 FTA를 체결한 한국, 뉴질랜드, 일본, 호주, 중국 5개국이 체결한 지역무역협정입니다. 협상은 주로 이 타결하는데 8년간이나 걸렸는데요. 그 이유는 회원국 간의 경제력 격차가 워낙 크고 우선순위, 이해관계가 조금씩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CPTPP, 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무역 협정이 발효되고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또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수준에 버금가는 그런 경제 침체를 겪으면서 회원국 간에 빨리 타결해서 다자무역 시스템을 보호하고 우리가 새로운 경제 성장의 추동력을 얻자라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서 최종 타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RCEP 협정문에 주로 어떤 내용이 있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지 협정문 내용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품, 서비스, 투자, 정보 조달, 경제 및 기술 협력, 표준, 기술 규제,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등 모두 20개의 조항을 갖고 있었고 17개의 부속세를 갖고 있었어요. 총 분량이 15,000페이지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아세안이 체결한 FTA는 없던 새로운 장도 포함됐기 때문에 협상까지가 조금 진통이 걸렸고요. 협정을 전체적으로 양호 수준을 이 정도다라고 발표를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여러 협정문을 통해서 볼 때 상품 무역에 있어서의 품목 한 65% 정도의 상품에 대해서 관세 철폐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모두 다 관세 인하 스케줄도 다 다르고 양화 대상 품목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 8개 회원국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그런 관세 양화 스케줄을 제시를 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나머지 7개 나라에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경우에는 아세안에 대한 그 관세 인하 양화 스케줄이 있고 그 외의 나머지 4개국에 대해서도 또 그 나라별로 맞춤형으로 인하 스케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양호 철폐 수준이 좀 낮다 보니 이게 RCEP이 진짜 실효성 있는 FTA인가 하는 그런 우려, 뭔가 그 무역 협정으로서 갖고 있는 그런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라는 비판이 있기도 하지만 이게 어떤 식의 의미를 갖고 있는지 조금 더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자면 먼저 기존에 이제 아세안이 갖고 있었던 FTA를 넘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서비스 시장 개방을 그 일부 몇 개 그 지정한 것 외에는 모두 다 개방을 한다. 이렇게 네거티브 리스트로 제시한 국가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시장 접근을 조건으로서 기술 이전을 꼭 의무 사항으로 명시했던 것을 없앤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를 굉장히 보호하는 그런 발전이 있었던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아쉬운 점으로 보면 여기서 꼭 필요했던 것이 사실은 이제 투자자 국가분쟁 해결제도 ISDS인데 그것은 이번에 포함이 되지 않았고 5년 이내에 검토한다라는 그냥 조항만을 달았습니다. 그 외에 전자상거래에서 회원들이 전자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데이터 지역화 요건, 그다음에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전송 방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한 규정이 없이 두리뭉실하게 그냥 대부분 그냥 허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넘어갔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좀 발전이 있어야겠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바로 단일 원산지 규정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영내에서 생산을 했을 때 영내, 그러니까 회원국 15개 회원국 중 하나 또는 그 모든 회원국 통합해서 생산 비중의 40% 또는 HS 코드 4단위 기준의 변형까지를 모두 다 이 RCEP 영내에서 생산했다라고 인정을 해서 그 하나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을 시키면 15개 나라 어디든 하나의 그 기준에 의해서 무역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재, 뭐 최종재 이런 것들의 생산, 이동, 그러니까 판매 이런 것들이 촉진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역 내에서
비즈니스 하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고, 따라서 소비자들은 그로 인해서 굉장히 높은 어떤 소비자 후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역외에 있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그 좋은 그 기업 환경이기 때문에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요인을 갖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무역과 투자가 함께 성장을 해서 이 지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알세비 책을 내니까 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는 일반 그 균형 연산 모델 분석을 통해서 추정을 해봤는데요. 알셉이 2030년까지 전 세계 무역에 5천억 달러의 추가적인 어떤 그런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전 세계 국민 소득에도 2,090억 달러 정도를 추가적으로 더 보탤 것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긍정 전망을 내놨고, 우리 입장에서 재밌는 것은 그런데 알셉이 가장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나라가 세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한중일이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제가 이제 좀 이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셉을 협정문이 아니고 조금 더 알셉이 태결한 어떤 그런 정치 경제적 문맥에서 이 지역의 관점에서 제가 한번 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인하 폭과 이 속도도 20여 년을 거쳐 천천히 이렇게 인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느린 편인데요. 노동, 환경, 뭐 어떤 디지털 경제, 트레이드, 농업, 산업 보조금, 국영기업, 뭐 지적재산권 이런 모든 조금 앞선 FTA들이 갖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없거나 아주 미미하게 그냥 그 명시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효과를 갖냐면 아세안 입장에서는 아세안 수준에 맞춰서 FTA를 타결한 것이지만 여기에 있는 가장 강력한 나라 중국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기존에 자기들이 하던 그런 무역 관행 그대로 이 RCEP에서는 마음껏 영내국들과 교류를 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왜 RCEP에서 중요한 것이 단일 원산지 규정을 도입했다라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뭐냐면 그 영내 회원국들 간에는 그러니까 무역을 하는 그런 기업 활동을 하기는 굉장히 좋아진 건데, 반면 역 내에 있지 않은 다른 나라들 여객 국가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 나라들의 뭔가 물건을 팔기가 어려워지고 이 나라들에서 부품 소재를 공급할 때 자기들 영내 회원국들끼리 할 때보다는 좀 더 높은 가격에 이걸 수입하게 되기 때문에 역 외국 입장에서는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모두 다 어떤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즉 무역 전환 효과가 발생되는 그런 이제 협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역의 문맥에서 조금 보자면요. RCEP이 왜 그렇게 그 많은 관심을 받았느냐.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 포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그 협정이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이 빠지고 일본이 주도해서 협정을 발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협정을 사실은 미국이 처음에 주도했던 이유, 그리고 빠진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중국이 부상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식이 아니고 미국식 시장 질서, 이 규칙을 새로 세우고 여기에 그걸 따를 수 있는 국가들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무역 블록을 세우고 싶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제기된 문제는 미국 내의 주요 제조업 일자리가 자꾸 다른 나라로 뺏기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런 그 FTA 때문이다. 그리고 애초에 미국이 생각했던 만큼 그런 높은 수준의 그런 규범들, 예를 들면 뭐 인권, 노동, 환경, 지재권 이런 분야에서 미국의 주장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협정에서 탈퇴를 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처음에 미국은 이제 이걸 만들므로써 많은 회원국들이 여기 모여들면 이게 새로운 이제 룰이 돼서 중국도 어쩔 수 없이 이 규범을 따를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중국으로서는 CPTPP에 굳이 참여할 이유가 없고 RCEP이라는 대안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아쉬운 것이 없어지고 굉장히 지금 편안한 상태에서 기존에 하던 그대로 이제 무역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미국 입장에서 이제 굉장히 불편한 거거든요. 중국이 저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자기들의 규범을 따라서 계속 무역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런데 또 이제 미국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 전환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은 그 세계 글로벌 밸류 체인이 이동을 하고 있는 중심적인 생산과 소비 시장인 동남아시아 시장을 중국에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미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는 RCEP이 발효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그러면 이제 그럼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냐? 중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더 이상 규범을 가지고 미국과 싸울 만한 그런 이제 어려움에서 좀 벗어나게 되는 거고, 특히나 이 시장은 중국에서 굉장히 안 그래도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던 시장이기 때문에 자기 중국 중심의 글로벌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조금 더 자기 나라 중심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굉장히 편안한 어떤 운동장을 만들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RCEP에서 가장 큰 그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은 중국이고, 그리고 중국이
RCEP 영내 회원국들 중에서 사실은 무역 대상국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중국이기 때문에 RCEP 체결은 곧 이 지역에서 중국이 경제적인 파워를 굉장히 크게 높이고 경제적 레버리지를 갖춤으로써 정치 외교적인 어떤 그런 강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우려가 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다자 지역주의라는 이 그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일례로 지금 사실은 이제 여기에 인도는 마지막 2019년 협상장에서 모디 총리가 이제 협상을 탈퇴하겠다고 빠져나갔지만, 일본은 인도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은 이제 원래는 상품 무역에만 그 국한해서 RCEP 이렇게 협상이 진행되어 오던 것을 서비스, 투자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RCEP 협상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것은 일본과 호주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즉 중국이 독주를 하지 않도록 일본과 호주, 그리고 이제 한국도 역할을 해야 될 텐데요. 이렇게 다자주의 무역 시스템이라는 것은 서로 견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좀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본에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CPTPP, 미국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포괄할 수 있었던 CPTPP를 주도해서 결국은 발효를 시킨 협상 당사자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RCEP에서도 인도가 빠져나가면서 일본은 중국이 주도하지 않는 다자 어떤 시장 질서의 원칙에 충실한 그런 또 무역 협의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 9월에 지금 RCEP 협상을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던 인도,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 동반자로 지금 같이 계속하고 있는 호주를 모아서 일본이 3자 공급망 그 SCRI라고 하는 3자 공급망 이니셔티브를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11월 20일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APEC이죠. 이 포럼에서도 CPTPP 확대를 계속해야 된다. 즉, 이 느슨한 그런 무역 규범의 이런 것들의 RCEP에서 규정했던 그런 느슨한 무역 규범이라든지 이런 중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지역 질서, 여기에만 세계 무역이 경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본은 SCRI 또 APEC을 통해서 CPTPP를 계속해서 건설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볼 나라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RCEP 협상 당시부터 여기 협상에서 이제 같이 계속해서 협상을 하다가 2019년 마지막 순간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갔는데요.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제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가 원래도 좋지 않았지만 굉장히 이제 더 악화가 되었고, 중국 상품이 일본 그 시장을 점령하는 데 대한 우려가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이 협상에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인력 이동, 그러니까 서비스 시장에서의 모드 4 인력 이동에 대한 것이 많이 포용이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나갔으나 향후 인도가 RCEP으로 돌아올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 글로벌 공급망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좀 산업 구조를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만드는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었는데, RCEP에서 탈퇴함으로써 그게 좋은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을 좀 멀리 돌아가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좀 일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우리나라의 RCEP 그 발효가 미치는 영향이 뭔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RCEP이 발효되면은 참여하는 회원국들 그 외의 국가들까지 다 전 세계가 어떤 좀 추가적인 혜택을 얻게 되는데,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은 한중일, 특히 한국의 관점에서는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한국은 그 우리나라가 수출을 RCEP 그 나머지 회원국들에 대해서 2,960억 달러 정도 매년 수출하고 있는데요. 이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거의 50%에 해당하는 아주 큰 규모의 수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 FTA를 추가적으로 좀 더 상향 조정해서, 예를 들면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한 80% 후반 정도 이런 상품 양호 관세를 가졌다면, 지금은 91%에서 4% 정도까지 추가적인 양호 관세를 저희가 이번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주요 수출 대상국과 그 관세 측면에서의 어떤 그 무역 협정의 허들을 좀 낮췄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일본과 FTA를 체결을 아직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양국이 이번 그 RCEP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서로 어떤 식으로 관세를 낮추기로 했느냐면, 품목수 기준으로는 양국이 83% 정도까지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수입액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우리에게 조금 더 시장을 개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RCEP 같은 메가 FTA는 일반적인 FTA보다는 좀 더 파급 효과가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즉, 그것은 무엇이냐면, FTA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역의 어떤 부존 자원이라든지 산업
산업의 경쟁력이라든지 이것에 따라서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자원이 재분배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된다면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분야의 산업, 그다음에 그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 얘는 여러 가지 혜택이 들어갑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는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은 반대급부로 말하자면 산업 경쟁력이 낮은 경우에는 산업 생산도 축소되고 일자리 감소가 걱정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RCEP 체결되면 여기에 우리가 기존에 FTA를 체결하지 않았던 일본이 들어온 효과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좀 계산이 되었느냐면 우리의 경우에 기타 수송기기, 전자산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산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산업 경쟁력 그리고 이쪽에 있어서의 그런 유휴 노동 인력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노동시장의 또 유연성을 만들고 그다음에 산업 경쟁력 확보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충분히 써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RCEP이 많은 의미가 있지만 낮은 수준의 그런 무역 협정으로 출범을 했고 앞으로 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 이제 한국도 RCEP이 발전된 그런 무역 규범을 갖는데 어떤 규범의 세팅에 있어서 한국이 역할을 더 많이 가져야 될 것이고 나아가서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RCEP 회원국이 됐고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CPTPP 참여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검토하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